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박응송 학생 나왔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음성? 음성. 네, 저 회춘하려고요, 이제. 아니, 나이가 몇 개인데 회춘이에요, 지금. 왜냐면 네. 샵 갔다 왔대.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사실은 진짜요? 야, 아까 방송 전에 그래요? 너무 본인이 늙어 보인다고 그래서 샵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야, 그럼 진짜 늙은 사람이야. 어? 형 빨리 샵 갔다 와요. 샵 가보신 적 샵 있으십니까? 가서 뭐 될 일도 아니지. 이동학생 정도 돼야. 죄송합니다. 가서 뭐 예.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게 한 거 정말 사과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 있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초 민간 정유 회사 GS칼텍스입니다. GS칼텍스는 1967년 설립된 호남 정유가 모토로 락키 화학공업사와 미국의 칼텍스 석유회사 간의 합작 투자로 설립되었고요. 이후 LG칼텍스 정유를 거쳐 현재는 GS에너지와 쉐브론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석유,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에너지 전문 기업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인 가정용 연료 전지, 수소 스테이션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루 77만 5천 배럴의 정제 시설을 갖추었고 전국 2,940여 개의 주유소와 430여 개의 충전소를 통해 국내 석유 에너지의 3분의 2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어휴. 전체 판매의 약 69%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2,949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5조 7,702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상반기 인턴 채용이 시작된 GX 칼텍스인데요. 네. 국내적인 당연히 국내에서 대표적인 정유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평소에 어떤 이미지를 좀 우리 은성 학생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네. 마침 인턴 채용이 떠서 제가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제 기름 회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학벌 파티다, 이제 고스펙만 뽑는다. 이제 GS는 S가 서울대고 또 S51도 서울대 S다. G는 뭐예요? G는요? G는 오래된가요? 뭘까요? 얘를 다 짜왔어야지. S만 짜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취준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GS 칼텍스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러니까 GS의 주력 계열사가 우선 리테일이 있는데 리테일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의점 쪽이에요. 네.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또 GS 리테일은 서류가 잘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함이 GS 리테일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GS 에너지하고 쉐브론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칼텍스라는 게 쉐브론이라는 기업의 석유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는 회사이고요. 네. 매출의 약 한 70% 가까이가 수출이죠.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주유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또 신흥국가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제조업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실적을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요는 GS 리테일은 구직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친근한데 GS 칼텍스는 좀 넘사벽 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면서 근데 요즘 이 정유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은송 학생 어디 다녀왔나요? 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공학관에서 열린 GS 칼텍스 채용 상담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공학관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모 공학 과 학생들은 진짜 거의 다 왔을 정도로 이제 GS 칼텍스의 인기를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대기업이다 보니까 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학생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봄봄 봄이 왔어요. 정말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화창하네요. 네, 오늘은
오늘은 비가 오지만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벚꽃들 와, 보이시나요?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신촌이죠? 벚꽃을 네, 어디? 연세대 신촌 신촌. 학생들에게는 자소서가 아, 이런 봄 날씨에 자소서 쓰기도 학생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공학관에서 GS 칼텍스 채용 상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이번엔 좀 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소서를 쓰다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대리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주입니다. 이 GS 칼텍스 인턴에 지원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 첫 번째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겠죠.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GS도 센가 봐요. 정일 쪽이 다 그 처우가 아주 좋죠. 네, 두 번째는 저희 전공은 보통 연구 중심의 그 전공인데 취업 분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다른 정유회사들은 이렇게 환경 직무를 뽑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오늘 GS 칼텍스에 오신 이유는? 저희 GS 칼텍스라는 기업이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팀워크나 이런 협력을 중요시 다들 여기는 이미 기업.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협력을 하면서 팀원들과 같이 일을 했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가치관과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GS 칼텍스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자기소개서 그 글자 수 제한이 굉장히 짧아요. 어, 글자예요? 300자. 짧을수록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저건 스펙을 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자소서 양이 길든 적든 스펙은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보는 정도의 차이가 좀 기업들마다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자소서도 당연히 잘 써야죠. 보통 300자씩 세 문항인데 보통 SK 같은 경우는 1000자씩 네 문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짧은 그 자기소개서 안에 저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조금 팁 같은 거도 여쭤봤고 지망을 2가지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 지망을 쓸 때 각 직무별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런 걸 좀 여쭤봤습니다. 축구차고 왔나요? GS 칼텍스는 정유회사 중 어떤 이미지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신세대적인 느낌이지 않나. 일단 젊은 분위기가 있나 보네요. I'm your energy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에너지 넘치는 듯한 파란색 계열?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직무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설비 쪽 엔지니어, 문과생들하고 비교되는 게 전문성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살리려면 과를 살려야 되는데 네, 저희 과가 그쪽 공정 설비 쪽이 엔지니어 쪽이 많이 뽑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뭐 자격증, 기사 자격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까 환경 부서 지원한 구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은 뭐 환경 관련된 대기 수질 뭐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화공과 친구들도 이제 화학 쪽으로 이제 기사 자격증 취득한 친구들이 제법 됩니다. 네, 아까 여자분은 제가 뒤에서 보니까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인턴을 하셨었대요. 그래요? 저는 작년에 인턴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어서 같이 안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들이랑 직접 그렇군요. 일을 하신 거예요? 아, 네네. 그럼 GS 칼텍스 인턴 합격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면접을 볼 때 그 PT 문제가 산업 관련해서 근데 자료를 많이 주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아, 굉장히 제가 순발력이 원래 중요하겠네요. 옛날부터 정유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미리 기본 지식을 정보를 미리 많이 가지고 알고 있어야 있었던 게 그런 거를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뢰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자소서 분량이 좀 300자 정도로 짧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그 300자 자소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이런 짧은 자소서를 쓸 때는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제 수어를 길게 뽑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GS 칼텍스는 국내 최고의 정유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한 100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미사옥으로 좀 빼고요. 수어를 좀 간단하게 축약을 시키세요.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또 여러분들이 녹여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국영. 예,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를 따라가는 2등 마인드가 있다고 카더라. 예, 이게 실제 어떤가요, 이게? 예. 실제로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분기 지금 실적을 보면 네.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원대 한 중반대를 마킹하고 있고요. S-오일이 한 3천억 원대 한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GS칼텍스가 한 6천억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가 마지막 정유 4사가 되는데 여기도 한 3천억 원대. 3천억 원대니까 한 업계로 따지면 이익으로 따졌을 때 SK이노베이션 다음이죠. 네. 그런데 이 정유사들은 원체 이제 과점 시장이고요. 이 4사가 정유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등 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거는 좀 의리고 1등 기업이 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그 산업에 대한 강력한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국내 2등 기업이 맞지만 또 이 산업의 어떤 특수성을 봤을 때는 뭐 다들 1등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들리는 소문에는 작년에 삼성보다 여기가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뭐 실제인가요, 이게? 네,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평균 연봉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1억 700만 원인데 GS칼텍스가 1억 1,300만 원으로 600만 원 더 받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 S-오일도 1억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정유회사들이 연봉이 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름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낮춰줄 필요성이 있지 글쎄 않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초봉도 4,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까 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 같고요. 리터당 1,200원 하고 연봉을 3,000원 내려야지. 정부 관리자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연봉 수준을 보면요.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연봉이 거의 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도 3사의 과점 시장이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물론 수입차가 있지만 현기차가 많은 부분을 독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장치 산업의 어떤 특수성을 여러분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정유 산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식품 산업이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품을 런칭시켜 가지고 히트를 칠 수 있는데 이 정유, 기름 이런 부분은 주요 산업의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하면 돈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고 오늘 말씀드린 처우라든가 연봉 수준도 같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인데요. 상국영. 예, 또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취향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스마트 주요 삽 커넥티드카입니다. 삽이요. 삽. 샵. 샵. 예. 아, 발음 좀 어렵네. 예, GS칼텍스가 미래형의 스마트 주유 서비스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커넥티드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무엇인지는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확한 발음과 함께. 너무 빡 터졌네요, 제가.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사물 인터넷이죠. 스마트 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장치 같은 거를 차 안으로 들여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주유하러 갔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먼저 창문 내리고 뭐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선택하잖아요. 이런 것도 매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컴퓨터에다 등록을 해놓는 거죠. 내 차에는 어떤 기름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너스 카드 같은 것도 뭐 일일이 제시할 필요가 없이 차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상용화되도록 그리고 이제 결제까지도 휴대폰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차 안에 있는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되게 해서 훨씬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휴지도 자동으로 주나요? 휴지는 물과 휴지 그런 거 다. 부호까지는 제가 이제 조사를 못 그거 해봤는데 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또. 그러게. 뭐 자동화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주지 않을까. 기름 싸더라도 또 그거 줘야지 또 맛이 있는데 5만 원 이상 넣었을 때 그거 안 주면 서운한데. 휴지랑 물 줘야 돼요. 네. 정말 오늘 그럼요. 컨디션이 좋으신지 질문이 참 많으신데 예, 일일이 답변하기가 많이 힘드네요. 제가. 안으로 스테이크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닐까요? 예, 어쨌든 이제 2020년까지 전 세계 커넥티드 카 시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약 2억 2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 스마트 카 시장 빨리 선점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유소도 발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물하고 휴지는 줘야 돼요. 그럼요. 기분이- 저번에 가평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요구르트를 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죠. 요구르트를 색다르더라고. 작지만 소소한 행복. 그거 몇십원 안 하거든요. 근데 예. 요구르트를 뭐 딱 받아갖고 두 명이서 딱 하나씩 깔고 하는데 예. 너무 맛있더라고. 기분이 좋죠. 기분 좋아요. 빨대도 꽂아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땐도 비싸니까.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예, 밝게 다음 해시태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예. 샵 오토 오아시스 샵 카라이프입니다. 네. 예, GS 칼텍스는 오토 오아시스라는 경정비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이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카라이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SK 네트워크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유소가 단순히 차량에 어떤 기름을 넣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정비까지 운영하는 복합센터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SK 네트워크스와 지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GS 칼텍스가 사실 SK 네트워크스보다 일찍이 시장에 진출했는데 네.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시장을 좀 먼저 선점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카라이프 사업이 한 3.8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네. 이게 한 5,280억 원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스마트 세상이 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확장될 거거든요. GS 같은 경우는 전국에 500여 개 지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SK가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이 GS의 전체 매출이 2015년 기준에서 3,129억 원이었는데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K와 GS 누가 이것을 더 큰 시장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좀 중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쌤 그 혹시 GS 칼텍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실적이 올해 1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4사 영업이 예상치. 그러니까 GS 칼텍스하고 현대 오일뱅크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추정치가 한 2조 원을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유가가 점점점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정유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저유가 때 유가 원유를 많이 구매했다, 확보했다가 화학 산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고가의 석유를 팔게 되면 결국 이 마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보다 이런 거시경제 지표, 그게 환율이 될 수도 있고 국제 유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지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중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이제는 그 거래선을 다원화시켜서 결국 내수는 별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누가 원유를 기름을 많이 수출할 거냐, 그리고 화학 상품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올해 정도는 계속 호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유사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얼마나 명확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산업에 입사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국제 경제라든가 이런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자소서에 쓸 이야기도 풍부해지고 면접장에서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직률도 높다고를 하는데 또 왜 그렇게 이직을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데 뭐 창업을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다들 기업을 들어가서 좀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어떤 확신이 들어서 창업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미래의 불안한 모습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이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이직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 정유사가 되든지 간에 현대자동차가 되든지 간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건 대학 생활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보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렵게 학비 조달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 통상적으로는 자유롭고 네. 또 그다음에 문화적인 퀄리티도 올라가고 4시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은 이제 윤택해지죠.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지지만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변화하게 그렇죠. 되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버텨내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보상 심리라는 게 워낙에 커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들어갔더니 네. 이게 뭐 옛날보다 뭐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만 뭐 돈 쓸 시간도 없고 그쵸.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 신분에서 노동자의 신분으로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뭐 비단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좀 가치관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에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답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을 취업에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나중에 뭐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조금은 좀 멀리 보고 의사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서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졌거나 뭐 인격성에서 떨어졌거나 그러면 내가 떨어진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내가 고쳐나갈 방향을 알 텐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방향을 정확히 모르겠고 뭐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스펙 때문이구나 해서 스펙을 더 쌓고 점점 경쟁은 더 심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이제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에 나는 스펙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졌을 때 마음가짐이나 대처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들을 기업에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걸 공개하면 서로 좋지 않냐. 네. 그럼 불필요하게 어차피 뽑지도 않을 친구들은 자소서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만 효과적으로 지원하면 양측이 모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팀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지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그런 정보 공개는 가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몇몇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정보는 절대 제공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자 문과라고 하면 응송학생 같은 구직자라고 하면 서류 합격률이 보통 한 15%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치면 타율이 1할 오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안타를 왜 못 친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타석은 계속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은 좀 내려놓고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다. 다음 도전에 나는 더 집중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선순환이 되지. 하나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분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분석은 좋은데 다음 도전의 파이팅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각자 좀 전공들이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도전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또 GS 칼텍스의 면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송 학생, 네. 은송 씨, 예, 뭐 다른 거 준비해 온 거 있어요? 네, 어떤 거 장기자랑 같은 거 준비해. 뭐 혹시 장기 있나요? 자기 예. I'm your energy. 귀엽네요. 흐뭇하시네요. 됐어. 예. 자, 한번 해볼래요? 압류 에너지 한번 해볼래요? 아,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런 거 입사 이후에 환영의 자리가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좀 선배님들과 술 한잔하고 더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기찬 씨 입사. 자, 입사하셨습니다, 선생님. 입사했어요. 예, 입사하셨습니다. 압류 에너지. 아직 말씀은 금방. 입사 이후에 예. 신입사원 환영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준비된 저의 멋진 장기자랑을 빵 몇 개 가지고 입사 안녕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은성 씨. 네. 예. 저유가인데도 기름값이 높다고 지금 비난 언론이 심합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의 이유는 이제 저유가임에도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정유사가 모든 기름 가격을 정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기름 가격은 이제 정부에서도 뭐 유류세를 다 같이 측정하거나 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를 더 풀어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뭐 캠페인이나 더 만나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유가 예금 기름값을 높게 받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네, 이렇게 과도하게 일부러 정유사가 기름값을 높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봉을 5천을 받아? 그건 아무래도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거야, 그럼? 회사분들의 능력이 좀 높기 때문에 그에 알겠습니다. 합당한 네. 네. 그럼 두 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구직자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옆에 계신 구직자님은 이제 아니 왼쪽 옆에. 왼쪽 여기요? 여기요. 저 이제 오른쪽을 살짝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이제 황보미 아나운서 분께서는 이제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같은 보험 같이 이제 회사에 그냥 계셔도 이제 GS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봄이 그죠? 있는 실장님 이 질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압류 에너지 했는데 저것들이 싸움으로 맞아야 돼. 그것들이 압류 에너지 하면 다 합격하는 줄 알고. 자, 그러면 우리 홍기찬 씨. 저유가인데도 기름값이 높다는 비난 여론이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름값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약 한 60% 정도가 지금 유류세로 측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세금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유사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 정유사가 높은 마진을 가지고 또 고액 연봉을 받는다 이런 안 좋은 사회 식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 활동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유류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 그런 프로모션들이 좀 병행되다 보면 점진적으로 그런 부정적 인식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옆에 있는 우리 구직자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전에 면접을 본 박은송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쟁자이지만 스터디할 때 봤던 그 어떤 학생보다 굉장히 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좀 너무 딱딱하게 면접을 본다 뭐 이런 평가를 제가 면접 스터디할 때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면접관님들에게 저렇게 부드럽고 좀 따뜻한 이미지로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압류 에너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드러워질 텐데. 그냥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실력. 네. 그 중요한 건 그럼 셋이서 해봅시다. 셋이서 합시다. 셋이서. 시작. 결국 끝다. 물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기름을 넣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온건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압류 에너지 그런 로고송도 뭔가 그런 인식들을 부드럽게 개선하기 위한 기업이 아주 전략적인 프로모션 기법이다.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다대다 면접에서 이런 면접을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구직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장점 얘기하면 그러면은 누구 씨는 떨어지겠네? 뭐 이렇게 계속 비교를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장점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쟁하는 친구들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좀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야 이걸 내가 경쟁하니까 양상국이가 면접 잘했다고 내비치면 내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좀 흠집을 잡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직자는 없으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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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혹시 존경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 대학 시절에 좀 존경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피터 드러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죠. 수준이 높죠? 네, 높습니다. 그분의 어떤 책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책이 너무 전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뭐 책에서 좀 제시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뭐 학문적인 깊이를 뭐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태도, 뭔가 계속 항상 그 당시에 나이가 한 거의 80살, 90살에도 계속 뭔가를 노력하고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극만 됐어요, 자극만. 그래서 제가 행동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될 분이 따로 있으세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부모님이십니다. 일단 뭐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히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중요한 사람들은 잊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취업준비생들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존경하는 그렇죠.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다음에 일부러라도 뭐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스티브 잡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기업에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꼰대라고 생각하고 존경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도 원래 그랬는데 아버지랑 뭐 정말 자기가 너무 일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랑 소주 한잔 사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늙으셨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존경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그 위에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랑 지금이라도 항상 치맥이라도 안 계시면 뭐 가장 역할을 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소주라도 한 잔 술로 중요한 거 술을 마셔야 되나요? 아니, 치맥 정도 하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치콜이라도 치콜이라도. 네, 술 부모님 먹을 말씀 드리면서 분위기를 좀 가라앉게 했네요.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도 참 이렇게 힘들 때 부모님께 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편의를 너무 잘 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좀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편안함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좀 따뜻한 고맙다는 한마디 아니면 말없이 안아드리는 거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직무 토크를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지원하는 친구는요. 유한양에게 CSR 직무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이라면 좀 대표적인 제품이 그 안티프라미 혹시 아세요? 초록색 약? 네. 너무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가장 먼저 또 떠오릅니다. 안티프라미. 네. 일단 우리 유한양행 어떤 회사인지 우리 삼촌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한양행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네.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하면 유한양행이 떠오르죠. 네. 1926년 설립돼서 곧 100주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속할 수 있었던 건 꼭 수익만을 잘 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존경을 받다 보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문화가 신뢰와 정직입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유일한 박사님이신데요. 네. 이분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뭐 우수한 의약품 생산, 국민보건 향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회공헌 대표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좀 더 제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유한양행이 좀 존경받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너가 없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한국의 어떤 뭐 재벌들 혹은 대기업들이 대체로 약간 뭐 전문 경영인도 있지만은 오너 경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세습 경영,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세습 경영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철저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1,600명 정도의 어떤 직원이 있는데 단 한 명의 어떤 친인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이제 투명한 경영 덕분에 제약업계 매출 지금 1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네, CSR 부서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회공헌 대표 기업입니다. 네. 아마 이 기업은 CSR 부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CSR 하면 영어로 한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예. 자선, 기부, 환경보호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사회공헌 활동들을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업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나눠야죠.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 이 CSR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유한양행이 네. 사랑의 연탄 나눔, 헌혈 캠페인, 뭐 지적 장애인 작가 후원, 그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 의약품 지원하고요. 친환경 운동, 학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하게 지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런 깨끗한 기업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재상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유한양행의 인재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 뭔가 첫 번째 좀 인재상은 뭔가 유한양행의 어떤 이미지와도 굉장히 좀 맞는 듯한 느낌이네요. 인성을 좀 강조한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두 번째로는 투철한 목표 의식과 적극적 자세의 소유자. 또 이런 자세들이 또 매출 1위로 오르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마인드의 소유자가 바로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경쟁, 뭐 매출, 뭐 이런 성공, 순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자체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 이미지와 좀 딱 맞는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CSR 분야는 근데 신입을 잘 뽑지 않잖아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CSR 분야는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신입은 잘 뽑지 않습니다. 네. 뭐 그냥 거의 뽑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부서 이제 공채로 타부서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CSR 부서 저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사팀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영업부서에 있다가 인사팀 간 것처럼 맞아요. 나중에 그 부서를 이동을 하고 그럴 때 이 CSR 직무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신입이 없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경력사원을 뽑는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스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로 좀 보게 되면 경영 직군이나 이런 경영 지원 직군 이런 쪽에 보게 되면은 어떤 회사를 봐도 뭐 이게 CSR뿐만이 아니라 인사팀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직무 좀 보게 되면은 대체로 약간 현장에서 일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은 그 부서 약간 순환 배치 차원에서 좀 경력으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에 또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디자인 관련된 분야도 보다 보면은 신입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자인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일해왔던 사람들, 홍보 관련된 분야도 신입보다는 홍보 PR 회사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 있는 사람들을 경력으로 많이 이동시키기 때문에 거기 크게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뽑는 사람도 워낙에 적고요. 뽑는 사람 적다 보니까 굳이 뭐 신입을 또 뽑을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제가 CSR 쪽으로 가는 친구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신입이었는데 정말 이게 공고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 그 자리도 보통 계약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좀 이제 그 계약직 자리조차도 막상 면접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경력자들이 한 5년 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친구는 신입이지만 3년, 4년, 5년 된 경력자들이 같이 좀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만큼 일단은
채용 수요가 많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수익과 관련된 뭐 영업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대거 많이 좀 뽑는 추세인데 이런 스태프 직군 중에서도 조금 경력이 필요한 그런 부서들은 신입 채용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저희 와이프 이야기인데 와이프 회사 봤더니 CSR 팀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옮겨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시 회사에서 다시 지원서 다시 써야 되거든요. 아, 부서 이동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일해보는 것도 한번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서류를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 물어봤더니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내에서 경쟁률이 핑계입니다, 핑계. 벌써 몇백 대예요. 제가 쓴 서류가 완벽했거든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서류가 정말 잘 써도 참 경력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은 어쩔 수가 없군요. 네네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그 사회복지 그랬던 친구들이 많다는 게 뭐냐면 관련된 경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 대부분이 이론보다는 실습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갑자기 난 사회공헌활동팀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너무 경험이 없거나 같은 신입 레벨에서 봤을 때도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신입이 안 된다면 경력 입사라도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입사 조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대졸 이상 지원은 가능하고요. 네. 전공은 뭐 크게 무관이긴 한데 대체로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대체로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CSR 팀에서 일을 했다거나 NGO 단체에서 일을 했다거나 뭐 재단 관련된 업무에서 뭐 3년, 6년 이상 정도의 어떤 경력자들을 좀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사회공헌 활동, 뭐 행사 기획, 홍보 업무 경력자를 좀 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사나 뭐 영어 능통자 자격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는 서울 근무 가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경험을 좀 중시할 것 같네요. 일단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봉 수준은 어떤가요? 지금 대졸 기준 4천만 원대 초반. 높죠? 높네요. 네. 높은 편이죠. 일단 뭐 제약사, 메이저 제약사는 보통 한 이 정도 수준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약회사가 높아요. 그렇죠. 대체로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CSR 부서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양행 CSR 부서를 지원하게 된 반짝반짝 하상욱입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전공했으며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의 대외활동 경험으로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 3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 두 번째, 인턴, 세 번째, 행사기획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디자인학과가 CSR 부서를 지원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제가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까지 경험한 CSR 경험을 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CSR 부서에 들어갔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2014년 유한 킴벌리의 우프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기업 스펙트럼사와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 비용 3%를 환경에 기부함으로써 CSR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간단한 실리콘 밴드 착용 하나로 우산의 분실률과 폐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터 목표 달성까지 작은 경험이지만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저런 게 좀 필요한 큰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너무 있을 약간 거라 딱딱하지 생각합니다. 않고 좋네요.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0주년을 맞아 유한양행의 비전은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인지도 확장과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해 가치 창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참고해 근데 야근에 제가 지친 결정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 캐스탄입니다. 같은 그런 그리고 느낌이에요. 시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화면 안경이 우즈베키스탄은 갑자기 80%를 새로운 수입에 모습을 의존하고 많이 있으며 보여주고 굉장히 자국내 비주얼을 생산 많이 기반이 착하네요.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타민, 항생제, 항암제 등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즈벡 정부와 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정으로 진출에 수월해졌습니다. 15년 기준 9억 5천만 달러에서 25년까지 2배 이상 올라 하나 약 2조 원을 예상합니다. 또한 3억여 명의 독립국가연합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전진기지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제가 3가지 가치 사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한화학과 현지 기업의 조인트 벤처 후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신속하게 원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주변 개발도상국으로 유통비를 절감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인지도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즈벡은 인구 3천만 명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의 고용 창출을 충족시켜주며 나아가 유한양행은 글로벌을 추구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렇게. 일단 영업부서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사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참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네요, 지원자가. 네. 벌써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저런 네. 표정으로. 시작과 끝이 임팩트가 있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경험을 좀 저는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면서 좀 강력하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행이 빠르지 않나. 말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그 내용을 좀 경험을 한 걸 좀 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유한그룹에서 한 거잖아요, 다 경험을. 그쵸, 근데 그쵸. 너무 빠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닌가. 본인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래서 저도 얘기하려면 약간 좀 정신이 없어갖고 막 재밌는 것 같긴 한데 메시지 전달력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뭔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같이 사슬? 네. 결국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공장을 짓고 그거는 해외 사업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인데 그게 CSR에서 하겠다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네, 않아서 맞습니다. 그거 좀 아쉬웠네요. 네네네. 약간 좀 뭐 일단 면접관들 평가자들을 웃기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기분 좋은 그런 네. 느낌을 주셨는데 우리 입사 서류도 또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네. 볼까요?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성호 씨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진지한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전 조금 밝았으면 좋겠거든요. CSR 부서 이미지랑 안 맞죠, 사진이? 네, 이게 입술이 일자입으로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뭔가 완강해 보이는 듯한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인상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것들이 좀 많죠. 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격, 그다음 사회봉사활동 이런 걸 보면 딱 그거예요. 이 친구는 뭐 디자인 봉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CSR 부서에서는 신입을 안 뽑으니까 면접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디자인 부서 갔다가 나중에 가라라든가 성격이 좋아서 영업 부서 어떻냐 이런 제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딱히 유한양행 양식에 맞게 쓴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집을 따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빈칸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항목을 5개로 나눠서 했고요. 처음에 이제 생활신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성장 과정 칸에 생활신조나 좌우명이나 뭐 좋았던 그쵸. 생활 습관이나 뭐 직업적 목표나 이런 것들 꿈 이야기를 좀 많이 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신조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사실 기업에서도 생활신조 항목을 기본 항목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신조를 3가지로 언급을 했네요. 네. 열정, 끈기, 불굴 이렇게. 근데 이제 생활신조를 따로 이렇게 쓰라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많았어요. 네. 요즘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문장식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생활신조는 왜 중요하냐면 생활신조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이게 최종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네. 직무랑 상관이 없이 특히 이 회사가
어떤 철학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 위에 맨 앞에 이 생활신조를 내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열정 끈기 불굴의 의지 이거는 사실은 생활신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격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떤 인성의 대표 인성을 보고자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너무 이렇게 열정 끈기 불굴 이렇게 뭔가 불타오르는 이런 의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영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목표 의식 이거과는 좀 직결이 되지만 CSR 부서의 생활 신조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신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앞으로 이런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흐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은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생활신조가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적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당장 생활신조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네.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치관, 보통 저희한테 뭐 생활신조 추천해달라고 얘기가 많이 하죠. 맞아요. 가치관이나 좌우명이나 생활신조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뭐를 써야 될지 그럼 저는 모르겠다고. 그냥 하면 된다. 요즘 또 되면 한다라고 하는 시세대. 좀 아쉬운 그런 소재나 어떤 내용의 흐름이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지금 성격의 장단점을 네. 봐도요. 지금 그건 단장점이죠, 단장점. 그쵸. 장단점이 아니라. 단장점이죠, 맞아요. 예. 장단점이면 장점 먼저 쓰고 단점을 조금 비율을 줄여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사람의 얼굴도 그렇지만 글도 그쵸. 좋은 거 먼저 보여줘야지 그쵸. 첫인상이 좀 오래 가는데 네네. 단점을 먼저 제시하고 나니까 사실 조금 이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와서 좀 부각시켜서 네. 사례랑 곁들여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그냥 인정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좀 큰 문제는 뭐냐면 저의 단점은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저도. 장점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타인의 편견에 의심을 갖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지? 라는 약간 좀 이해가 제목도 안 맞아요. 네, 이해가 좀 안 제목도. 가는 표현들을 써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저 장단점은 한참 읽었어요. 하지만 이 점을 싫어하는 무리에게 무리라는 표현도 편견을 강요받습니다. 오해를 받는다 뭐 그건 모르겠는데 편견을 강요받는다. 그다음에 일부만 듣고 편협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만 듣는다는 게 뭐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이 지원자가 쓴 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성격의 장단점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왜 들어왔지라는 약간의 어떤 느낌들. 그래서 아마도 서류 쓸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자기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뭔가 다 쓰긴 썼는데 타인을 좀 약간 이해를 잘 못 시켰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컨설팅의 대상 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속에서는 많은- 진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뜯어고쳐줘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일단 헤드라인이 다 내용과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헤드라인을 이제 합격자의 거의 95% 이상이 이걸 쓰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걸 원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다 이제 쓰는 거를 친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기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헤드라인이 어떤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 그쵸. 그다음에 호기심, 뭐 그리고 그 함축적인 의미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다 못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에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문제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제목과 이 의문문으로 해서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성공을 했지만 이 내용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제목을 다 바꾸셨으면 일단은 좋겠어요. 제목 자체는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은 목표가 되는데 제목을 보고 다시 또 내용을 열심히 읽어야지 제목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저 이력서에 있는 활동 경험을 왜 하나도 못 살렸을까? 지금 지식 나눔 봉사단, 기획 봉사단, 해외 그쵸. 봉사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턴십도 그런 것만 있고. 잘 연결시켜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제 나름대로 쓴다고 쓴 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그
평가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소재 배열이라든지 네. 항목의 내용이라든지 일단 한 페이지에 5 항목은 너무 무리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뭐 우리 면접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진행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감사해요. 마음속에서 그런 게 꿈틀거리시나 봐요. 저 자리를 뺏고 싶다. 제 자리가 탐나시는 아, 거예요? 네. 의자도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성욱 씨 입사 서류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입사 서류 보시면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좀 오고 갈까요? 좀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의외거든요. 디자인 전공자가 CSR이라니. 저는 좀 이런 식의 어떤 자기소를 쓴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모임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몇 번 검토하고 오셨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몇 번 검토하고 이걸 지원했나요? 네, 그만큼 결론적으로는 내가 서류를 너무 엉성하게 쓰거나 좀 문법적인 오류가 많게 되면은 면접관한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력서상에서 그 인성지도사 1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을 취득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지금 전공하고도 다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그 3분 그 아까 셀프 영상을 보면 네. 영업 부서 어떠냐 제안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면접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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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또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 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CSR에 지원했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상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성욱 씨. 네, 실제로 또 면접이 참 궁금해집니다. 네. 영상에서도 저희에게 또 웃음을 또 주셨고, 네, 서류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좀 남기셨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모의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